마음 건강, 멘테이션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마음 챙김을 이해하려면 반대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 놓침 상태죠. 정말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쇼폼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탐닉하는 상태에 가깝죠. 이것은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마음 놓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놓침 상태가 계속되면 이것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쌤 예전에 화투 네, 하도 많이 주시죠. 치면은 좀 도움 된다고 하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것도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서 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운동이죠. 이제 두 번째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오. 화투는 일단은 머리는 쓰고요. 또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화투 치러 가려면 집에서 나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돼. 집까지 걸어가는데 산책. 그치. 집에서 방에서 명상. 완벽한 스테이지에 스포츠네. 딱 이상적인. 네,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게임이나 마작이나 이런 것도 좋은 인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화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화투를 치면 나을까요? 화투를 치고 명상을 하는데. 네, 하도 치고 돈 아니면 잃고 치면서 명상. 읽고 명상을. 사실 예전에는 명상을 약간 도닦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들이 명상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이 돼서 근데 명상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는 이완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은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이 되나? 네, 사고 나지 않을까요? 명상할 때 눈 감는 거 아닌가요? 네,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호흡이나 내 관절이나 주변의 느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속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질병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와 환자 가족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D씨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신대요. 네. 분명히 약을 안 드셔도 잘 주무셨는데 그 잤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시고 약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임산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약 중에서는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말 미워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죠. 수면제? 젊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약을 드시고서는 그 효과를 잘 봤다면서 이 약의 처방을 너무 고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낮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의심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거 치매에 걸리시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약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에 그냥 나머지 부작용들은 감안하시고 드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경우였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젊었을 때도요, 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입니다. 높죠? 올라가.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속 노화로 인해서 숫자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나이 든 사람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로, 병, 노쇠, 돌봄 요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인생을 사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그 수명 속에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갭이 적어서 내 숫자 나이가 23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체 나이도 23세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기의 숫자 나이보다 몸 나이,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빠르게 많아지는 현상을 이제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2013년에 스티브 호바스라는 분이 사람에서 피를 뽑아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자기의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얼마나 전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배속으로 나이가 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가고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가속노화를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갑이잖아요, 선생님이랑 네. 저랑.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동생 같잖아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이게 동안이면 노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을까요? 동안인 사람이 노화 속도가 향후 늦춰진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동안인 사람은 그러니까 저속 노화를 그동안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의 노화 정도는 그 사람의 얼굴 윤곽이나 또 피부 관리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생체 나이가 더 빠르다 느리다를 판단하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이 병들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중 누가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3, 40, 50대? 하긴 먹는 게 달라졌으니 네. 고지혈증 이런 건 중년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고 네, 원래는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의 병,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당뇨, 고혈압이 최근에는 20, 30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빠르다. 지난 10년 동안 5, 60대에서 당뇨 증가율이 한 69%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20, 30대에서는 73%, 약간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고혈압은 50대, 60대가 33% 정도 증가했는데 20, 30대는 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50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20견 환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이제 가속노화 위험에 놓인 20, 30대가 점점 늘고 부모님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MZ들을 숫자 나이보다 더 늙게 가속노화를 시키는 걸까요?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 정답인데요? 엄마한테 들었던 전문가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맛있는데. 마라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또 일으키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한 가지 음식을 더 추가한다면 하이볼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풍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 인기 열풍인데 지금. 잔이나 기울이자고 어차피 딱 한 번 사는 인생 하이볼과 마라탕과 탕후루의 공통점이 뭘까요? 달다? 자극적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들, 특히 하이볼 같은 경우는 단맛, 네. 그다음에 알코올이 입에만 닿아도 사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탄산이 몸에 들어오면 입천장에 닿으면 사람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시원하죠. 자극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해 놓은 거예요. 마라탕이 정말 너무 맛있는 이유는 단맛과 짠맛과 매운맛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최대한 올려서 단맛을 매운맛으로 가리고 매운맛을 단맛으로 가리고 이런 다 들어있지. 거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음식 버전의 숏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버전의 쇼파. 네, 숏폼은 결국에 탕후루 같은 거고요. 탕후루는 결국에 숏폼 같은 거죠. 아휴. 자,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2식. 다 해봤어. 수호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기자님,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아,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근데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고. 아,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아이고.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우와.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